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12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학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젠틀맨이라든지 훌리건 그리고 차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잉글랜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잉글랜드는 영국의 이 가장 중요한 지역명이고요. 이 영국 안에는 잉글랜드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또 잉글랜드 서쪽에 있는 웨일즈 그리고 바다 건너 아일랜드까지 지금은 북아일랜드지만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영국 중에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요, 먼저 영국의 지리와 기후를 살펴본 뒤에 이 레이디 퍼스트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영국은 차문화가 발달된 국가죠. 여러분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책이나 아니면 만화 영화를 보셨을 걸로 기억이 들어요. 보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항상 차가 항상 따라 나오는데요. 이렇게 차 문화가 발달된 이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국은 차 문화가 발달돼 있고 이 미국은 이 커피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이 미국 독립혁명 과정에서 이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 차를 동인도 회사에서 선적에 배에 싣고 들어왔던 보스턴항으로 싣고 들어왔던 영국 배를 이 인디언 토마호크족 여러분들이 미사일 이름으로 흔히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토마호크라는 이름을. 그런데 이 토마호크 부족에서 따온 이 미사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 미국인들이 무서워했던 그런 인디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하튼 토마호크족으로 가장한 백인들이 이 차를 이 동이도에서 소속 차를 이 바다로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그러한 독립운동의 원인이 사실상 이 차세 그리고 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차 문화보다는 차에 대해서는 아주 좀 배척하는 분위기가 강하고요. 이 커피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다음으로 이 잉글랜드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은요, 이 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국회의사당의 모습이고요. 이쪽에 이 시계탑은 이 빅뱅이라고 부르죠. 영국을 또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층 버스죠. 그래서 영국을 상징하는 세 개가 모두 잘 나타나 있어서 이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국 지하철역의 모습입니다. 표지판이죠. 지하철은 서브웨이가 아니고 언더그라운드라고 흔히들 이 영국에서는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본 뒤에요. 이 레이디 퍼스트의 문화적 배경, 다음으로 훌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럽 축구가 이
열리는데요. 이 클럽 축구에서 이 훌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 근래는 아닌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이 훌리건들이 뭐 자기 팀이 이기거나 지거나 할 것 없이 이 경기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죠. 이 훌리건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고요. 어떻게 보면 레이디 포스트라는 개념과 훌리건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영국을 보여주는 이율배반적이면서도 동전의 양면적인 개념인 것 같아서 한번 그 점을 부각시키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역사와 문화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영국을 상징하는 비틀즈예요. 뭐 비틀즈는 1960년대, 70년대까지 이 거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다시피 한 이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어떻게 보면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현대 우리 쪽에서 BTS라고 하나요? 뭐 그 친구들과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았던 이 유명한 록 그룹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롬버스 패턴이에요. 이 영국에서는 이 고장마다 독특한 이 패턴들이 있죠. 그 패턴을 중심으로 옷을 입고 저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패턴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영국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아까 잉글랜드라는 지역은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웨일즈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 스코틀랜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섬이 아일랜드 섬입니다. 근데 이 아일랜드는 독립을 이뤘고요. 이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이 영국이죠. 예, 여기 맨섬과 건지섬, 저지섬이 있는데요. 이 두 섬은 사실상 영국 국왕의 직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영불 해협이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프랑스의 파드칼레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가까운 곳에 벨기에와 네덜란드, 소위 말해서 이 유럽에서는 저지대라고 해서 이 해수면보다 이 낮은 지역, 뭐 대표적인 곳이 암스테르담이 되겠죠. 그 지역이 있습니다. 예, 영국은 북대서양과 북해 사이에 있고요.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는 앞서 지도에서 본 것처럼 프랑스와 벨기에가 됩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영불해협, 뭐 영국 해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해협의 거리는 38km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터널 길이는 이 50km 정도 되고요. 유로스타가 이 터널을 통과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유로패스를 통해서 뭐 유로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기차비를 내면 유럽의 모든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인데요. 그 유로 패스를 통해서 유럽에서 영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예, 그 길이가 50km 정도 됩니다. 뭐 유로 패스뿐만이 아니고 이 각 지역마다 뭐 우리나라의 이 지하철 이 요금 체계와는 다르게 이 존에 따라서 뭐 좀 비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뭐 일일 패스도 있고 한 2, 3일 패스도 존재를 하니까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 일일이 뭐 티켓을 구해서 다니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루 어떤 노선을 이용해도 동일한 가격을 내는 이 패스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 유럽 최대 섬인 동시에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섬 중에 하나죠. 이 낮은 지대의 남부와 동부는 주로 농경지가 많고요. 이 북부는 상대적으로 산이 많습니다. 동쪽은 북해, 서쪽은 아일랜드 해와 세인트 조지 해협, 그리고 남쪽은 영국 해협, 그리고 북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죠. 이 북아일랜드의 동쪽으로는 아일랜드 해와 노스 해협, 이 북쪽으로는 대서양, 서쪽과 남쪽으로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맞닿아 있습니다. 예, 영국 국기를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각각색의 피부색이 보이죠. 이 영국에 가보면 아주 다양한 인종들이 혼합되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는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영국만이 아니고 유럽 도처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그 앞에 사진에 이 다른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모그가 잔뜩 낀 이 영국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국회의사당이고 이게 빅뱅이고 뭐 영국을 상징하는 2층 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스모그로 인해서 뭐 하루에 18,000명이 죽은 적도 있다고 하니까 이 스모그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은 뭐 그거는 1890년대 이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공장 매연으로 이러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18,000명이 죽었다는 얘기고요. 뭐 요 근래는 뭐 그렇게 뭐 공장이 많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모그가 끼긴 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예, 이 영국식 밀크티인데요. 이 차에 우유를 넣고요. 이 라벤더를 뿌려 놓은 모습이에요. 라벤더 향을 즐기면서 이 커피차를 마실 수 있죠. 영국은 북극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바다에 둘러싸여 이 해양성 기후라 상당히 온화한 편입니다. 예, 위도상으로 보면 거의 북극과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기후 자체가 이 섬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가 이 해양성 기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화한 편입니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남서풍 때문에 이 비가 많이 오고요. 이 날씨가 자주 변하지만 영하 10도씨 이하로 내려가거나 32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게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요, 뭐 사실상 이 영국에 이 여행을 가실 때는 우선은
필수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항상 챙겨가야지 될 가장 중요한 이 장만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산이에요. 뭐 우비를 가져가셔도 좋고요. 뭐 이 봄부터 이 가을까지 뭐 거의 매일 비가 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수량은 연중 고르게 분포하지만 평균적으로 3, 6월이 가장 건조하고요. 그리고 9월에서 1월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립니다. 특히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유럽 쪽으로 여행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을 잘 찾아 들어가면 정말 시원하게 한여름 보낼 수 있죠. 하지만 9월부터 1월까지는 비가 추적추적 계속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산 장만, 우비 장만은 반드시 하고 가셔야지만 쾌적한 여행이 되겠죠. 이 6월부터 8월, 다시 말하면 한여름에는요, 이 평균 기온이 20도씨 정도로 맑고 덥지 않은 청명한 날이 많아 여행하기 적합한 계절이고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평균 기온 3도씨에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아주 잦습니다. 거의 그냥 계속 추적 내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레이디 퍼스트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버켄헤드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배가 난파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돛이 부러졌고, 이 군악대 비슷한 사람들이 음악 연주도 하고, 그러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이 영국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노르만족에 속하는 바이킹족의 후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킹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당연히 바다의 해적으로 강폭한 성질과 지저분한 외모가 떠오를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러한 성품을 고치기 위해 영국인들은 예부터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자기 자신들을 다스렸죠. 남자들은 기사도니 신사도니 라고 얘기하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1852년 영국의 수송선 버켄헤드가 호가 이 남아프리카로 항해하던 중 이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되죠. 배에는 630여 명의 승객이 있었지만 구면정은 정원이 180명인 세척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540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90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누가 남을까? 누구를 태워야 될까? 사람들이 많은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이 배의 선장인 세튼 대령과 남자들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구명정에 태우고 배에 남게 되죠. 이 사건으로 영국에서는 여자와 어린이가 먼저라는 전통이 확립되었고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 이어져 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젠틀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영국 젠틀맨들을 상징하는 그림인 것 같아서
영국의 또 패턴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뭐 이 시가와 위스키도 뭐 있고요. 이 파이프 담배도 보입니다. 이 중절모는 영국 신사들의 상징물이고요. 이 지팡이도 짚고 있네요. 이 영국인의 정중함과 예절은 이 영국 신사라는 말로, 이 젠틀맨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남성에 대한 정중한 호칭으로 쓰이고 있죠. 원래 이 젠틀맨은요, 이 향사, 이 에스콰이어 아래, 그리고 요먼, 이 자영농 중산층의 위에 있는 이 잉글랜드의 유상 계급인 젠트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젠트리에 대해서는 뭐 영국 역사에서 잠시 다루도록 하죠. 예, 회중시계죠. 쾌종시계래요. 회중시계의 모습이고요. 이 19세기 이 영국의 신사들이 이 신사임을 드러내기 위한 이 부속물처럼 가지고 다녔던, 상징물처럼 가지고 다녔던 이 대표적인 거, 우산, 지팡이, 그리고 회중시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이 회중시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이 남성들은 이 회중시계를 사용하고요, 이 여성들이 손목시계를 사용했죠. 그런데요, 제1차 발발한 이후에 여러 군장에 착용하는 뭐 호루라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들도 이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손목시계로 바뀌게 되죠. 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선에서 회중시계를 뭐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시계를 볼 마음의 여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남성들도 이 손목시계를 착용하게 되죠. 뭐 의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좀 달리해서 제가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루이 14세의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이힐을 신고 있는 모습과 스타킹, 그리고 뭐라 그러죠? 핫팬츠라고 하죠. 그거를 입고 있는 이 루이 14세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하이힐, 그리고 스타킹, 이 핫팬츠는 이 남성들, 이 귀족들만의 상징물이었죠. 그거를 보통 이 낄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쌍낄로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쌍낄로트는 이 핫팬츠가 아니고 이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 하층민들을 얘기하는 용어였죠. 예, 원래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요새는 여성의 전유물이 된 것도 있고요. 원래는 여성의 전유물이었는데 남성들도 착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 모자, 버버리 코트를 갖춰야 합니다. 이 버버리 코트라는 것은 사실은 이 군수물자에서 시작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이었죠. 이 참호전이라는 것은 한 90cm 정도 이 도랑을 파고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적과 이 교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이 지퍽지퍽하고요. 이 물 때문에 지퍽지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위를 탈 수밖에 없죠. 비가 내려도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 버버리 코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는 군수용품으로 개발된 것이 민수화된 가장 전형적인 것이 이 버버리 코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신사라는 이 관현적 표현도 매너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날씨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는 이 우스개 같은 견해도 있습니다. 훌리건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거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통을 벗어 젖힌 상태에서 뭔가 시위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젠틀맨이라는 말과 정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단어가 한 영국이라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훌리건이란 이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 무리를 일컫는 말로 1960년대 초 실업자와 빈민층이 축구장에서 울분을 풀기 위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훌리건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뿐만 아니라 이긴 경우에도 난동을 부립니다. 이러한 영국인의 양면성은 영국인의 선조들이 원래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하죠. 신사의 예절을 지니면서도 때때로 앞뒤 가리지 않는 폭도로 변하는 모습에서 영국인의 또 다른 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 티타임이라는 말이 있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장면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영국은 홍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이 그림을 보니까 지금 군대를 갔다 온 애라고 할까요? 애가 아주 어렸을 때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 이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영국을 상징하는 것은 홍차의 나라라는 점이죠. 이 영국과 차 문화는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 이국에서 가져온 차는 처음에는 이 궁정에서 즐기다가 점차 귀족, 신사계층 사이에서 즐기기 시작하죠. 이 모던 문화라는 것이 원래는 궁중 문화에서 시작됐다가 서서히 하층으로 내려오는 또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신분제 사회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랬죠. 이거는 홍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커피라든지 이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이 대표적으로 궁중 문화였다가 그것이 귀족 문화로 이제 퍼지게 되고요. 이 다시 귀족 문화에서 이제 돈이 부유한 사람들의 문화로 바뀌다가 이제 그것이 소위 말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 평민들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정착이 되죠. 1720년경에는 닭이 세트와 밀크티를 기본으로 하는 영국풍의 홍차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1860년대 인도에서 생산된 최상품 차가 영국으로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차가 일상적인 기호품이 되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차 재배지인 영향이 크고요. 지금도 인도와 실론 지방의 차를 가장 널리 마시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다절링이라든지 얼그레이, 이러한 이 차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국에는 하루 6번, 예를 들자면 아침 5시, 오전 11시와 점심 직후, 그리고 오후 3시에서 4시와 5시, 그리고 저녁 때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오전 11시와 오후 3, 4시경의 차는 아주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오전 11시와 오후 3, 4시경의 차는 샌드위치나 케이크, 잼을 바른 스콘 등을 곁들여 식사를 대신하기도 하죠. 영국에서 아침 식사 때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던 오랜 식습관이 있었지만 이 모닝티가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애프터눈 티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이 애프터눈 티에 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엔 응하는 게 맞죠.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후 3, 4시에 갖는 애프터눈 티 타임에는 홍차를 비롯해 차에 어울리는 스콘, 플럼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등 여러 가지 음식을 곁들여 먹기도 하죠. 본 차이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도자기 공예 역시 발달하게 되죠. 이 많은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도자기를 통해 이 차문화, 다기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영국인들이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1597년 이전에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3나라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중국이죠. 송나라 때부터 이미 도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도자기 강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고려 시기부터 이 청자를 생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인도라고요? 아닌데요. 페르시아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환청이 들리는 건가요? 이 나라를 대부분 못 맞추더라고요. 어디일까요? 숙제를 낼까요? 그거 좀 어려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유학이 강하고 또 유학이 상당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나라 시기에 빈곤과라는 과거 시험이 있었죠. 이것은 외국인들만 보는 이 과거 시험이고요. 여기서 장원을 하거나 급제를 하게 되면 중국 당나라의 관리로 임용을 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빈곤과에는 1등을 할 수 있는 국가와 2등을 할 수 있는 국가, 3등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정해져 있었죠.
중국에서 중요시 여기는 국가들이 보통 장원을 하는데요. 그 나라는 티벳 아니면 베트남이 순번을 계속 바꿔가면서 한 해에는 티벳, 한 해에는 베트남 출신들이 항상 장원을 차지하게 되죠. 이 2등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 그래요. 통일신라입니다. 그러면 3등을 하는 국가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 발해예요. 사실상 이 빈곤가가 열리기 전에 이 각국의 사절단들이 가가지고 사신들이 가서 중국에서 로비를 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소속 사람에게 이 장원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로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항상 1등은 티베트 혹은 베트남, 그리고 2등은 신라, 3등은 발해가 정해져 있었죠. 이 발해 사신단들도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2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로비를 했지만 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이 뭐 영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드려봤습니다. 이 도자기라는 것은 흙으로 빚는 예술품이죠. 이 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식기이기도 하고요. 또 장식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상 1850년대까지 40년대까지 이 영국은 이 중국에 항상 무역 역조를 겸하게 되죠. 소위 말해서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비단, 그리고 도자기, 향신료, 차를 수입하기 위해서 많은 은화를 지불해야만 했죠. 은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 무역 역조가 너무나 심해지니까 이 영국인들은 인도 지역에서 재배하는 아편을 이 중국으로 밀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아편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편전쟁 이후 소위 말하는 중국과 영국 사이의 무역 역조가 완전히 해소되고 영국이 무역 흑자를 보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국인들이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차 문화를 바탕으로 19세기 초 영국만의 독특한 본 차이나가 탄생하게 되죠. 제가 아까 1597년 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1597년 이전에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었던 전 세계의 단지 3개 국가, 중국, 한국, 베트남. 1597년 이후에는 일본이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사실상 영국의 이 도자기 문화는 일본 도공의 영향이 크죠. 그런데 뭐 사실상 일본 도자기라는 것은 이 임진왜란 시기에 이 임진왜란 시기에 이 잡아간 도공들을 활용해서 이 도자기 산업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도자기가 영국 도자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웨지우드를 비롯해 로열 돌튼, 그리고 민턴, 로열 크라운 다비 등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도자기 회사들이죠. 예, PCN 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잉글리시 이 브레이크퍼스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영국을 상징하는 이 음식물이 요리가요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PCN 칩 그리고 잉글리시 브레이크퍼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영국만이 가지는 식문화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의 음식은 유독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성이 없다는 평을 듣고 있고요. 딱히 대표 음식이라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영국의 기후 여건상 이 일조량이 적고 기온도 낮아 농작물이나 각종 음식 재료들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렇죠. 아주 북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물론 기온 자체가 영하 10도 이하로 팍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연중 기후가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때는 이 온도가 낮다는 문제점 때문에 이 음식 재료가 풍부하지 않다는 한계 때문에 이 영국을 대표하는 이 음식 요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 두 번째 주장은 산업혁명으로 도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통 음식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져서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 많이 사라졌고요. 이 두 차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요리가 더욱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잉글리시 브레이크퍼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국의 음식이 볼품없다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침 식사 때문이죠. 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이 점심 식사가 간소하고 식사 시간이 짧은 탓에 영국인들은 아침을 든든히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식사 메뉴가 아주 풍성하죠. 계란과 베이컨, 소시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영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보편적인 아침 식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시앤 칩스는요, 이 여행 중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영국의 대표 요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국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생선이 많이 잡히고, 사면이 바다니까, 섬나라니까 당연히 생선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죠. 아울러서 이 감자 생산량도 아주 풍부합니다. 이 피시앤 칩스는 이 두 가지 재료,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피시에는 대구나 가자미 등 흰살 생선을 기름에 튀겨 감자튀김을 곁들여 먹는 형태입니다. 예, 샌드위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카드놀이를 좋아한 샌드위치 백작이 카드놀이를 하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해냈다는 샌드위치는 이 영국인의 일반적인 점심 메뉴이기도 하죠. 예, 이 영국을 또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스 비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향신료와 방울토마토, 후추, 그리고 빵과 이 구운 쇠고기를 함께 곁들여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온 일요일에 점심으로 고기를 먹던 풍습에서 유래한 음식이 바로 로스비프입니다. 이 썬데이 로스비프라 부르기도 하죠. 쇠고기를 양념 없이 통째로 오븐에 구워 조리해서 구운 야채들과 함께 접시에 내는 요리입니다. 쇠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고기 기름에 달걀과 밀가루를 섞어 이 요크셔 푸딩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요크셔 푸딩은 요크셔 지방의 이 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다음으로 이 왕이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 나라, 이 영국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고대 브리튼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톤헨지의 모습인데요. 예, 이 고운이돌이 아주 우뚝우뚝 서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멀리서 보면 더 웅장한 모습으로 다가오고요. 그냥 가까이서 보면 그냥 돌무더기 정도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멀리서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신석기 시대에는 이 이베리아인이 이 잉글랜드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BC 기원전 6세기경에 이 켈트족이 유럽에서 건너와서 정착을 하게 되죠. 이 켈트족 문화를 보면 뭐 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도 있고요. 뭐 드루이라고 해서 드루이교라고 해서 이 켈트족의 이 제사장 문화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무당과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기원전 55년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브리튼 섬을 침략했고요. 그 후 400년 동안 잉글랜드 전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4세기 후반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됐고요. 앵글로 색슨족 등이 침략해오자 로마 군대는 철수하게 되죠. 이 켈트족은 이 앵글로 색슨족을 피해서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6세기가 되면 바이킹의 침입을 경험하게 되죠. 예, 너무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이 시기까지 사실상 뭐 영국은 이민 쪽의 침략이 계속되고 이 조그만 이 국가들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9세기 초에 웨식스 왕 에그버트가 이 앵글로색슨계의 7왕국을 복속하고요. 통일된 잉글랜드 왕국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10세기 말엔 북쪽에서 온 덴마크 계열의 데인인이 침입을 했고요. 이 데인 출신인 이 카누트가 왕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예, 플랜제니트 이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왕조의 문양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에드워드의 사후에 노르만디 공작 윌리엄이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이 쳐들어와 정보광 윌리엄 1세가 되어 노르만 왕조가 개창되게 됩니다. 1154년 앙주 백작 헨리 2세의 등극으로 플랜테저넛 이 왕조가 시작되고요. 이 앙주라는 지역은 프랑스 중부 지방에 있는 이 루아르강 여변 인근의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 출신이
사실상 영국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뒤를 이은 리처드 1세는 십자군 원정을 주도하고 직접 출정하여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죠. 1215년에는 리처드 1세의 동생 이 존왕이 프랑스에 있는 영국 영토를 잃고요. 이를 되찾기 위해 무리하게 세군과 군사를 모으는 등 실정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귀족들은 왕권을 제한하는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게 되죠. 이 1265년 영국 하원의 기초인 의회가 소집됩니다. 여기서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요. 백년 전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것이 프랑스에 있는 영국 영토를 잃었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프랑스 국왕이 지배할 수 있는 영토는 일드 프랑스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수도권 정도의 영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국 국왕은 물론 이 프랑스 왕의 신하이기는 하지만 이 프랑스 내에 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죠. 이 국왕이 가지고 있던 영지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어요. 예를 들어 가스코니유, 그리고 부르고뉴, 브리타뉴, 이런 지역은 이 대표적인 영국령 이 프랑스 땅, 영국 국왕의 영지죠. 물론 프랑스 국왕의 신하이긴 하지만, 라는 명분하에서 얻은 영지이긴 하지만, 이 프랑스 국왕이 지배하는 영토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땅은 대부분 영주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사실상 백년 전쟁을 이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영국의 국왕이 프랑스의 이 신하죠. 국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프랑스 내의 내전이었다고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상 내전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것이 훨씬 더 중세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 백년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영국 영토, 영국 국왕이 다스리던 영지들이 모두 프랑스 국왕 소속으로 바뀌게 되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절대 왕정이 서서히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랭커스터 요크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왕조의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337년 이 프랑스 카페 왕조의 혈통을 가진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며 프랑스와 백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백년 전쟁의 원인은요, 이 프랑드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었죠. 이 프랑드르 지방은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앞서서 지도를 보면서 저지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저지대를 차지하기 위한 이 영국과 프랑스의 이 전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잉글랜드 국왕의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 프랑스 카페 왕조의 왕위 계승권을 보면요. 사실상 영국 국왕이었던 잉글랜드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어요. 근데 잉글랜드 국왕이 프랑스 국왕까지 맡게 되면 사실상 이 영불이 통일이 되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죠. 뭐 그것도 이 백년 전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영국 내에서는 이 붉은 장미 문장을 쓰는 랭커스터가와 흰 장미 문장을 쓰는 요크가가 왕위 계승권을 놓고 다시 전쟁이 벌어지죠. 이것을 장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요크가의 승리로 에드워드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이후 랭커스터가의 왕위 계승권자인 튜더가의 헨리가 요크가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두 가문이 통합되게 되죠. 헨리 7세로 왕위에 올라 튜더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튜더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이 달걀 후라이도 아니고 이게 뭘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장미, 이 헛장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요새 우리들이 보는 장미는요, 겹장미라고 해서 약간 품종 개량이 이루어진 장미고요. 원래 전형적인 장미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헨리 7세는 절대주의의 기초를 확립했죠. 이 뒤를 이은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을 계기로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어 영국 국교회를 성립하게 되고요.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아울러서 웨일즈를 통합하게 됩니다. 여기 헨리 8세가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가톨릭이었죠. 이 교회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국교회를 성립시켜서 이 교회 수장이 헨리 8세라고 얘기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수장령 때문에 이 많은 교회 재산이 국유화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많은 땅을 얻게 된 헨리 8세는 사실상 본인이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땅을 이제 잘게 잘라서 이 평민들에게 싼 값에 불화를 해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 국왕에 대한 충성도와 영국 국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동시에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정부에서 서울 시내 이 아파트를 한 25평짜리 아파트를 한 1,000만 원에 이 싼 값에 불화했다고 합시다. 그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영국 국교회가 가톨릭으로 다시 변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 아파트를 예로 든 것은 그것을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정부에 대한 그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아주 견고하고 확고해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한 서울 시내에서 25평 아파트를 1,000만 원에 이 분양을 받으면 그건 정말 땡 잡은 거죠. 이런 표현은 좀 저속한가요? 아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러한 경우와 같다는 것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실감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영, 앞서 이 젠트리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젠트리가 바로 이 교회 수장이 돼서 이 많은 땅을 교회 재산을 확보했던 헨리 8세가 이 싼 값에 이 땅을 불허 있었죠. 그 땅을 불허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젠트리 계급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의 딸 메리 1세에 의해 이 무자비한 탄압을 받기도 하죠.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영국 국교회를 다시 확립하고요. 그녀는 이 국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식민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해서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부유한 중상계급인 젠트리와 상인층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등 전반적인 문화 수준도 향상되게 됩니다. 영국의 절대주의가 최고조에 달한 뒤 점차 쇠퇴하게 되고요. 엘리자베스 2세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왕인 이 제임스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 왕인 제임스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문제는 이 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 왕 출신이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문화를 전혀 이해를 못한 사람이 이 제임스 1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후계자인 찰스 1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영국 혁명을 이 자초한 측면도 있죠.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적인 관점에서 의회와 대립하게 됩니다. 이는 왕의 부당한 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인 권리청원과 청교도 혁명의 계기가 되죠. 찰스 1세는 권리청원이 나오자 권리청원은 승인하고 곧바로 의회를 해산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찰스 1세는 사실상 이 영국 국교회의 이 스코틀랜드 쪽은 원래 장로교가 강하죠. 그리고 잉글랜드 쪽은 청교도가 강한데 여하튼 이 스코틀랜드 즉 이 장로회가 강한 이 스코틀랜드 지방에 영국 국교회 교리를 반드시 따르도록 이 강요를 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사실상 스코틀랜드가 그러한 종교적 압박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와중에서 이 영국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군을 막기 위해서 이 많은 군비가 필요했죠. 그래서 의회에 과세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그 의회와 찰스 1세는 계속해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게 되죠. 이러는 과정에서 청교도 혁명이 발발하게 되고요. 이 올리버 크롬웰은 이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잉글랜드에서 영국에서 이 국왕이 그야말로 처형을 당한 유사일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뭐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 역사에서 단 한 번뿐인 국왕을 처형하고 공화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크롬웰은요 지나치게 청교도적 삶을 강조한 이 공포 정치를 감행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고요. 이 크롬웰이 죽자 다시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일상생활을 하는 평민들에게 청교도적 삶, 즉 신부나 이 가톨릭 신부나 수녀들의 삶을 강요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수녀처럼 신부처럼 살아라. 그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 크로멜이 이 죽자,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크로멜 아들을 이제 호국경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대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염증, 그리고 청교도적 삶을 강요하는 문화에 대한 저항 등이 맞물려서 결국은 이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영국을 종교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으나 이 신교도 중심의 의회에 의해 저지당하고 제임스 2세의 딸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가 명예혁명을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되죠. 하노버 왕조를 상징하는 이 수정궁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만국 박람회가 제1회 만국 박람회가 열렸던 공간이기도 하죠. 제임스 1세의 손자인 하노바가의 조지 1세가 윌리엄 3세의 뒤를 이으며 시작된 왕조가 바로 하노바 왕조입니다. 해외 영토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죠. 1763년 이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승리해서 인도와 캐나다를 얻어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갖게 됩니다. 1783년에는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게 되고요. 1801년에는 아일랜드가 합병되게 됩니다. 이 7년 전쟁은 처칠 수상이 이 7년 전쟁에 대해서 최초의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도와 북아메리카,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까지 이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7년 전쟁의 본질은 프랑스와 영국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쟁탈전에서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인도와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의 이 여러 도처의 중요한 지역에 이 영국이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고요. 사실상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뒤 영국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요. 아울러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난징 조약으로 중국에 진출해 홍콩을 얻는 등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이 영국 제국의 이 양상입니다. 앞서 이 아편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상 이 아편을 매개로 해서 무역 욕조를 해소하려고 했던 영국의 이 전략은 사실 비난받아 마땅하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아편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옆으로 가서 이 우크라이나, 요 근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러시아는 이 부동항을 얻는 게 이 국가 외교 정책의 1순위입니다. 국방 정책의 1순위라고 볼 수가 있죠.
흑해변의 크림반도부터 시작해서 오데사, 뭐 기타 등등의 이 항구 도시를 점령함으로써 이 흑해 함대를 존치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이번 전쟁의 이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부동항을 얻으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방 외교의 제1순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한번 동쪽으로 와볼까요? 블라디보스토크 항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오면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항이 있는데 이 부동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구한말 때 이 러일 전쟁을 비롯한 여러 전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조선을 여하튼 러시아의 보호국으로 만들어서 이 부동항을 얻으려는 전략이었죠. 예, 한번 보세요. 인천부터 뭐 부산, 뭐 흥남, 뭐 이런데 전부 부동항이죠. 그야말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군침이 절로 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우리나라 주변에는 뭐 그런 나라들밖에 없죠. 이 중국, 일본, 러시아. 일본은 뭐 식민지의 주축이었으니까 뭐 또 그렇다 치고요. 아주 나쁜 놈들이고, 이 중국 놈들도 아주 그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조선에 들어와서 온갖 해코지는 다 했었죠. 물론 그 당시 중국의 이 온갖 해코지는 일제 침략이 있은 이후에 그냥 묻혀버렸죠. 예.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워낙 강대국이 많아서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려면 역시 힘이 바탕이 돼야지 되겠죠. 좀 많이 옆으로 갔네요. 이 19세기 말부터 독일, 미국 등의 세력 확장과 이 국내 경제 불황으로 이 영국은 이 침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의 번영은 위기를 맞게 되죠. 예, 윈저 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에드워드 7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지 5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 독일계 성씨를 버리고 윈저 왕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예, 하노버 왕조라고 했죠. 이 하노버 공국의 이 출신이 이 영국 왕으로 즉위하게 된 거예요. 이 독일계이기 때문에 영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사실상 왕은 있지만 통치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이 독일이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5세는 이 하노바라는 성을 버리고 윈저라는 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미국과의 연합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고요. 이를 계기로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 많은 해외 자치령을 잃어버리고요. 영국 제국은 붕괴하게 되죠. 1922년 남부 아일랜드가 자유국가로 독립하여 북아일랜드만 영국의 영토로 남게 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위스턴 처칠 총리의 지휘 아래 미국과 연합하여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항복시켜 이 전쟁을 끝내게 되죠.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네요. 이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들이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게 참 난감했던 게, 사실상 일본은 연합군 측이었어요. 영국, 프랑스와 한 팀이었죠. 원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은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에 반대하기 위해서 사실상 독일을 지지하게 되죠. 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3.1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는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우리나라가 이 독일 편을, 독립운동 세력들이 독일 편을 들었던 게 사실은 큰 원인이 됩니다. 예, 국제정세를 파악하면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녹록지는 않았겠죠. 또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많지 않았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1952년)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에 오른 뒤 1950년에서 60년대에는 경제적 팽창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을 거부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영국 경제는 침체를 겪게 되죠. 예, 오늘의 과제는 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SRN을 기본으로 한 이 평가라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SRN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강의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것을 스캔을 하던가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서 이게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이건 과제가 아니고요. SRN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작성한 것을 이제 사진, 이미지 파일로 전환해서 혹은 스캔을 하셔서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